때는 조선 후기 안동 땅에서 멀지 않은 은하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배기 비탈진 자리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그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박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혼기가 꽉 찼음에도 장가들지 못한 30살의 맏아들 박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길에 대한 꿈을 접은 박진사는 세상을 떠돌다 이곳 은하골에 정착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낡은 족보와 양반이라는 허울뿐이었습니다. 맏아들 선우는 퀭한 눈과 야윈 뺨을 가졌지만 달아빠진 도포 자락 아래로 꼿꼿한 자세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동생과 함께 동량을 다니며 겨우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날 얻어온 한 줌의 쌀과 보릿가루로 어머니가 멀건 죽을 쓰면 온 식구가 말없이 둘러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 가족의 쓸쓸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 선우가 마루 끝에 앉아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기척을 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부엌일을 돌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무력한 제가 장가도 못 갔으니 앞으로 이 집안을 어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안 사람을 들여야겠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체념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혼사가 내게도 태산 같은 걱정이다마. 이 집 꼴을 보거라. 어느 집안에서 이런 곳으로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느냐. 양반 채통이 무너진 지 오래건만 마땅한 인연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로구나. 그러자 선우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최영감댁에 홍기가 찬 규수가 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사대분이 상민이니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손만 벌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가장 낡은 도포를 주워 입고는 곧장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최영감은 평민으로 논 서너 마지기를 겨우 부쳐 먹고 사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선우가 초가 삼간의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최영감이 마당으로 나오자 선우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윗마을 박진사 댁의 장남, 박선우라 하옵니다. 가세는 기울었으나 양반의 자손입니다. 따님이 혼인할 나이라 들었는데 혹 저에게 그 귀한 인연을 허락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가진 것은 없으나 성심을 다해 귀히 모시겠습니다. 최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박도령.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우리 집에서 그 댁으로 딸을 시집 보내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 않소. 이건 당치도 않은 소리여. 바로 그때 부엌에서 쌀을 일던 최영감의 딸 지혜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옥처럼 흰 피부에 맑고 총명한 눈매를 가졌고 그 눈빛에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굳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리 언성을 높이시나 했더니 박도령께서 청혼하러 오셨군요. 저는 그 혼사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감은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난봉꾼보다야 글 아는 양반 자손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굶고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제 복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최영감은 잠시 말이 없다가 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원한다면야 내 더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여 선우는 지혜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이 인연이 쓰러져 가던 닥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편에 양가 식구와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멀건 미음과 소박한 나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지혜는 시집 온 첫날부터 곧장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대신하여 애써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며느리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엌일은 모두 제게 맡겨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 박진사도 물끄러미 지혜로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텐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따뜻한 밥냄새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병든 분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소서. 며칠 뒤 남편 선우가 마루에서 거적을 펴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자 지혜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어른들을 편히 모시고자 장가를 들었는데 서방님께서 동량만 다녀와서는 어찌 살림이 피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라곤 그뿐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소. 농사일도 나무하는 일도 서투니 동량이 그나마 내게 익숙한 일이요. 지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짠 곱고 얇은 무명 2피를 꺼내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무명은 그녀가 시집 오기 전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짜낸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가난한 살림을 일으킬 유일한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파십시오. 한 필에 2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냥으로는 쌀을 사고 남은 돈은 다시 제게 가져다 주세요. 그것으로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말없이 무명을 싸들고 읍내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엔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선우의 무명을 한 상인이 펼쳐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건 비단보다도 짜임이 곱구먼. 네 집 교수가 이리도 솜씨가 좋은가? 어디서 이런 귀한 걸 구했소? 제 아내가 직접 짠 것입니다. 무명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우의 두 손에는 쌀자루 하나와 30냥이 묶인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의 초가집에서는 오랜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지어졌고 온 식구는 말없이 밥 한 숟갈씩을 뜨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레이션, 이 집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기필코 모두가 웃으며 살게 하리라. 며칠 뒤 아내는 항아리 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엽전 30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돈을 가지고 염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0냥을 맡기고 3년 동안 소금을 받아다 팔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원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리하시면 염전 주인들이 기꺼이 소금을 내어줄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 2필로 쌀과 돈을 만들어낸 아내였습니다. 비록 소금 장수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그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선우는 아내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염전 주인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여?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금을 내어주지 않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앞에 놓인 30냥을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30냥, 정말로 3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겠다는 말이오. 예, 약조드립니다. 그 대신 소금을 주십시오. 저는 그 소금으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선우는 생애 첫 소금 짐을 지게에 지고 발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게 위에 실린 것은 소금이었지만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식구들의 생계와 아내의 믿음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고개를 넘고 진흙탕 비탈을 건너며 마을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소금. 그거야 당신 말고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소.
처음 보는 장사꾼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왔던 상인이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날마다 와서 인사하는데 말 한마디 고분고분하고 소금질도 깨끗하구먼. 다음 장날엔 내 당신 소금으로 받아보리다. 그렇게 첫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를 찾는 이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믿음이 장사를 키운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변함없이 소금짐을 지고 마을을 돌았고 염전 주인들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3년의 약속 기한이 다 되자 염전 주인들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박서방. 이제 그 30양을 찾아가시게. 약조한 기한은 다 되었소이다. 그러자 선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오래전에 제 손을 떠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 약조드렸으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염전 주인들은 그의 신의에 감탄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장수를 어디서 또 만나겠는가? 이런 사람이라면 짐을 2~3배는 더 맡겨도 되겠네? 그날 이후 선우는 동생과 함께 더 많은 소금을 받아 장사를 넓혀 나갔고 형제의 성실함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선우는 모은 돈으로 말 한 피를 장만했습니다.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짐을 싣기엔 넉넉해 보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말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더니 얼마 안 되어 마당 구석에서 튼실한 수망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어미와는 달리 망아지는 사지를 쭉 뻗은 것이 참으로 준수하여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말이 아니구먼. 말 중에서도 귀한 준마야. 박서방, 자네 복도 많지. 그 무렵 고을의 무관인 이선달이 그 말을 보고는 욕심을 내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네, 논 3마지기를 줄 터이니 저 말과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선우가 고개를 젓자 옆에 있던 아내 지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노는 저희에게 과분합니다. 대신 저기 언덕 너머 쓸모없는 묵정밭을 보았습니다. 그 밭이라면 좋겠습니다. 그 쓸모없는 돌밭을 원하다니. 욕심도 없구먼. 좋소, 그리 합시다. 그렇게 말 한 필과 바꾼 땅 풀만 무성하던 그 언덕 위 밭자락은 사실 지혜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던 명당자리였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말을 믿고 그곳에 기둥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새 집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새 초가집이 완성되던 날, 온 가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형제가 소금 장사로 모은 돈은 어느덧 1000냥을 훌쩍 넘겼고 지혜는 남편에게 이제 장사를 접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에 다녀온 선우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무얼 보셨나요, 서방님? 한중인이 집을 팔고 싶다더군. 읍성 아래 바람이 좋은 골짜기에 있는 집이라는데 햇볕도 잘 들고 옆으로 시냇물도 흘러 괜찮아 보였어. 아내는 곧장 그동안 모은 돈 자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을 사세요. 그곳은 복이 깃들 자리입니다. 새로 장만한 골짜기 집으로 이사한 후 박선우의 집안은 나날이 평안하였고 그의 성실함과 아내의 지혜로움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박선우를 불러 마을의 풍속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선우는 처음엔 사양했으나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일에 능한 분이지요. 당신을 본 이들은 이미 그 성품에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또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선우는 사또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큰 재주는 없사오나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이라면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박선우는 마을의 원로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꾀죄죄한 차림의 한나그네가 박선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어기력이 쇠한 상태였지요. 지혜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했고 선우는 그가 갈 곳 없는 선비임을 알고는 며칠간 머물게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소문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또는 그 선비의 인품과 학식에 감탄하여 그에게 관아의 서리직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벼슬길에서 쫓겨나 고향도 잃은 한 사대부가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우 부부는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며칠 뒤 그는 떠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다시 일어서거든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이 댁은 단지 양지바른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덕이 깃든 집이란 걸 알게 되었소. 그 이듬해 봄, 조정에 큰 변화가 생겨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좌의정이 임명되었는데 바로 박선우의 집에 머물렀던 그 사대부였습니다. 그는 관직에 복고하자마자 사람을 보내 박선우를 중원군의 현감으로 천거했습니다. 내가 현감이라니? 나는 과거에 나가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청탁한 일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길 잃은 나그네에게 베푼 작은 온정이 이리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때 동량으로 연명하던 몰락 양반의 아들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 성실한 소금 장수가 되었고 마침내 백성을 다스리는 현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안동 땅에서 멀지 않은 은하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배기 비탈진 자리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그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박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혼기가 꽉 찼음에도 장가들지 못한 30살의 맏아들 박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길에 대한 꿈을 접은 박진사는 세상을 떠돌다 이곳 은하골에 정착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낡은 족보와 양반이라는 허울뿐이었습니다. 맏아들 선우는 퀭한 눈과 야윈 뺨을 가졌지만 달아빠진 도포 자락 아래로 꼿꼿한 자세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동생과 함께 동량을 다니며 겨우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날 얻어온 한 줌의 쌀과 보릿가루로 어머니가 멀건죽을 쓰면 온 식구가 말없이 둘러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 가족의 쓸쓸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 선우가 마루 끝에 앉아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기척을 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부엌일을 돌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무력한 제가 장가도 못 갔으니 앞으로 이 집안을 어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엔 하루라도 빨리 안 사람을 들여야겠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체념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혼사가 내게도 태산 같은 걱정이다마. 이 집 꼴을 보거라. 어느 집안에서 이런 곳으로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느냐. 양반 채통이 무너진 지 오래건만 마땅한 인연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로구나. 그러자 선우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최영감댁에 홍기가 찬 규수가 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사대분이 상민인이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손만 벌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가장 낡은 도포를 주워 입고는 곧장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최 영감은 평민으로 논 서너마지기를 겨우 부쳐 먹고 사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선우가 초가 삼간의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최 영감이 마당으로 나오자
선우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윗마을 박진사 댁의 장남, 박선우라 하옵니다. 가세는 기울었으나 양반의 자손입니다. 따님이 혼인할 나이라 들었는데 혹 저에게 그 귀한 인연을 허락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가진 것은 없으나 성심을 다해 귀히 모시겠습니다. 최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박도령.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우리 집에서 그 댁으로 딸을 시집 보내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 않소. 이건 당치도 않은 소리여. 바로 그때 부엌에서 쌀을 일던 최 영감의 딸 지혜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옥처럼 흰 피부에 맑고 총명한 눈매를 가졌고 그 눈빛에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굳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리 언성을 높이시나 했더니 박도령께서 청혼하러 오셨군요. 저는 그 혼사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영감은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난봉꾼보다야 글 아는 양반 자손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굶고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제 복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최 영감은 잠시 말이 없다가 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원한다면야. 내 더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여 선우는 지혜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이 인연이 쓰러져가던 닥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편에 양가 식구와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멀건 미음과 소박한 나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지혜는 시집 온 첫날부터 곧장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대신하여 애써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며느리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엌일은 모두 제게 맡겨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 박진사도 물끄러미 지혜로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텐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따뜻한 밥냄새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병든 분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소서. 며칠 뒤 남편 선우가 마루에서 거적을 펴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자 지혜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어른들을 편히 모시고자 장가를 들었는데 서방님께서 동량만 다녀와서는 어찌 살림이 피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라곤 그뿐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소. 농사일도 나무하는 일도 서투니 동량이 그나마 내게 익숙한 일이요. 지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짠 곱고 얇은 무명 2피를 꺼내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무명은 그녀가 시집 오기 전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짜낸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가난한 살림을 일으킬 유일한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파십시오. 한 필에 2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냥으로는 쌀을 사고 남은 돈은 다시 제게 가져다 주세요. 그것으로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말없이 무명을 싸들고 읍내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엔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선우의 무명을 한 상인이 펼쳐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건 비단보다도 짜임이 곱구먼. 네 집 규수가 이리도 솜씨가 좋은가? 어디서 이런 귀한 걸 구했소? 제 아내가 직접 짠 것입니다. 무명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우의 두 손에는 쌀자루 하나와 30냥이 묶인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의 초가집에서는 오랜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지어졌고 온 식구는 말없이 밥 한 숟갈씩을 뜨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레이션, 이 집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기필코 모두가 웃으며 살게 하리라. 며칠 뒤 아내는 항아리 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엽전 30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돈을 가지고 염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0냥을 맡기고 3년 동안 소금을 받아다 팔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원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리하시면 염전 주인들이 기꺼이 소금을 내어줄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 2필로 쌀과 돈을 만들어낸 아내였습니다. 비록 소금 장수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그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선우는 아내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염전 주인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여?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금을 내어주지 않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앞에 놓인 30냥을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30냥, 정말로 3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겠다는 말이오. 예, 약조드립니다. 그 대신 소금을 주십시오. 저는 그 소금으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선우는 생애 첫 소금 짐을 지게에 지고 발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게 위에 실린 것은 소금이었지만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식구들의 생계와 아내의 믿음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고개를 넘고 진흙탕 비탈을 건너며 마을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소금. 그거야 당신 말고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소. 처음 보는 장사꾼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왔던 상인이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날마다 와서 인사하는데 말 한마디 고분고분하고 소금질도 깨끗하구먼. 다음 장날엔 내 당신 소금으로 받아보리다. 그렇게 첫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를 찾는 이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믿음이 장사를 키운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변함없이 소금짐을 지고 마을을 돌았고 염전 주인들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3년의 약속 기한이 다 되자 염전 주인들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박서방. 이제 그 30냥을 찾아가시게. 약조한 기한은 다 되었소이다. 그러자 선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오래전에 제 손을 떠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 약조드렸으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염전 주인들은 그의 신의에 감탄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장수를 어디서 또 만나겠는가? 이런 사람이라면 짐을 2~3배는 더 맡겨도 되겠네? 그날 이후 선우는 동생과 함께 더 많은 소금을 받아 장사를 넓혀 나갔고 형제의 성실함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선우는 모은 돈으로 말 한 피를 장만했습니다.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짐을 싣기엔 넉넉해 보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말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더니 얼마 안 되어 마당 구석에서 튼실한 수망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어미와는 달리 망아지는 사지를 쭉 뻗은 것이 참으로 준수하여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말이 아니구먼. 말 중에서도 귀한 준마야. 박서방, 자네 복도 많지. 그 무렵 고을의 무관인 이선달이 그 말을 보고는 욕심을 내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네, 논 3마지기를 줄 터이니 저 말과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선우가 고개를 젓자 옆에 있던 아내 지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노는 저희에게 과분합니다. 대신 저기 언덕 너머 쓸모없는 묵정밭을 보았습니다. 그 밭이라면 좋겠습니다. 그 쓸모없는 돌밭을 원하다니. 욕심도 없구먼. 좋소, 그리 합시다.
그렇게 말 한 필과 바꾼 땅 풀만 무성하던 그 언덕 위 밭자락은 사실 지혜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던 명당 자리였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말을 믿고 그곳에 기둥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새 집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새 초가집이 완성되던 날, 온 가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형제가 소금 장사로 모은 돈은 어느덧 1000냥을 훌쩍 넘겼고 지혜는 남편에게 이제 장사를 접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장에 다녀온 선우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무얼 보셨나요, 서방님? 한중인이 집을 팔고 싶다더군. 읍성 아래 바람이 좋은 골짜기에 있는 집이라는데 햇볕도 잘 들고 옆으로 시냇물도 흘러 괜찮아 보였어. 아내는 곧장 그동안 모은 돈 자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을 사세요. 그곳은 복이 깃들 자리입니다. 새로 장만한 골짜기 집으로 이사한 후 박선우의 집안은 나날이 평안하였고 그의 성실함과 아내의 지혜로움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박선우를 불러 마을의 풍속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선우는 처음엔 사양했으나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일에 능한 분이지요. 당신을 본 이들은 이미 그 성품에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또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선우는 사또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큰 재주는 없사오나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이라면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박선우는 마을의 원로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꾀죄죄한 차림의 한나그네가 박선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어기력이 쇠한 상태였지요. 지혜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했고 선우는 그가 갈 곳 없는 선비임을 알고는 며칠간 머물게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소문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또는 그 선비의 인품과 학식에 감탄하여 그에게 관아의 서리직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벼슬길에서 쫓겨나 고향도 잃은 한 사대부가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우 부부는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며칠 뒤 그는 떠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다시 일어서거든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이 댁은 단지 양집 아른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덕이 깃든 집이란 걸 알게 되었소. 그 이듬해 봄, 조정에 큰 변화가 생겨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좌의정이 임명되었는데 바로 박선우의 집에 머물렀던 그 사대부였습니다. 그는 관직에 복고하자마자 사람을 보내 박선우를 중원군의 현감으로 천거했습니다. 내가 현감이라니? 나는 과거에 나가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청탁한 일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길 잃은 나그네에게 베푼 작은 온정이 이리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때 동량으로 연명하던 몰락 양반의 아들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 성실한 소금 장수가 되었고 마침내 백성을 다스리는 현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안동 땅에서 멀지 않은 은하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배기 비탈진 자리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그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박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혼기가 꽉 찼음에도 장가들지 못한 30살의 맏아들 박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길에 대한 꿈을 접은 박진사는 세상을 떠돌다 이곳 은하골에 정착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낡은 족보와 양반이라는 허울뿐이었습니다. 맏아들 선우는 퀭한 눈과 야윈 뺨을 가졌지만 달아빠진 도포 자락 아래로 꼿꼿한 자세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동생과 함께 동량을 다니며 겨우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날 얻어온 한 줌의 쌀과 보릿가루로 어머니가 멀건 죽을 쓰면
온 식구가 말없이 둘러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 가족의 쓸쓸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 선우가 마루 끝에 앉아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기척을 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부엌일을 돌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무력한 제가 장가도 못 갔으니 앞으로 이 집안을 어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엔 하루라도 빨리 안 사람을 들여야겠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체념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혼사가 내게도 태산 같은 걱정이다마. 이 집 꼴을 보거라. 어느 집안에서 이런 곳으로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느냐. 양반 채통이 무너진 지 오래건만 마땅한 인연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로구나. 그러자 선우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최영감댁에 홍기가 찬 규수가 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사대분이 상민이니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손만 벌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가장 낡은 도포를 주워 입고는 곧장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최 영감은 평민으로 논 서너마지기를 겨우 부쳐 먹고 사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선우가 초가 삼간의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최 영감이 마당으로 나오자 선우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윗마을 박진사 댁의 장남, 박선우라 하옵니다. 가세는 기울었으나 양반의 자손입니다. 따님이 혼인할 나이라 들었는데 혹 저에게 그 귀한 인연을 허락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가진 것은 없으나 성심을 다해 귀히 모시겠습니다. 최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박도령.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우리 집에서 그 댁으로 딸을 시집 보내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 않소. 이건 당치도 않은 소리여. 바로 그때 부엌에서 쌀을 일던 최 영감의 딸 지혜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옥처럼 흰 피부에 맑고 총명한 눈매를 가졌고 그 눈빛에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굳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리 언성을 높이시나 했더니 박도령께서 청혼하러 오셨군요. 저는 그 혼사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영감은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난봉꾼보다야 글 아는 양반 자손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굶고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제 복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최 영감은 잠시 말이 없다가 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원한다면야 내 더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여 선우는 지혜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이 인연이 쓰러져 가던 닥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편에 양가 식구와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멀건 미음과 소박한 나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지혜는 시집 온 첫날부터 곧장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대신하여 애써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며느리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엌일은 모두 제게 맡겨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 박진사도 물끄러미 지혜로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텐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따뜻한 밥냄새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병든 분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소서. 며칠 뒤 남편 선우가 마루에서 거적을 펴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자 지혜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어른들을 편히 모시고자 장가를 들었는데 서방님께서 동량만 다녀와서는 어찌 살림이 피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라곤 그뿐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소. 농사일도 나무하는 일도 서투니 동량이 그나마 내게 익숙한 일이요. 지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짠 곱고 얇은 무명 2피를 꺼내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무명은 그녀가 시집 오기 전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짜낸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가난한 살림을 일으킬 유일한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파십시오. 한 필에 2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냥으로는 쌀을 사고 남은 돈은 다시 제게 가져다 주세요. 그것으로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말없이 무명을 싸들고 읍내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엔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선우의 무명을 한 상인이 펼쳐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건 비단보다도 짜임이 곱구먼. 네 집 규수가 이리도 솜씨가 좋은가? 어디서 이런 귀한 걸 구했소? 제 아내가 직접 짠 것입니다. 무명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우의 두 손에는 쌀자루 하나와 30냥이 묶인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의 초가집에서는 오랜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지어졌고 온 식구는 말없이 밥 한 숟갈씩을 뜨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레이션, 이 집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기필코 모두가 웃으며 살게 하리라. 며칠 뒤 아내는 항아리 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엽전 30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돈을 가지고 염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0냥을 맡기고 3년 동안 소금을 받아다 팔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원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리하시면 염전 주인들이 기꺼이 소금을 내어줄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 2필로 쌀과 돈을 만들어낸 아내였습니다. 비록 소금 장수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그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선우는 아내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염전 주인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여?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금을 내어주지 않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앞에 놓인 30냥을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30냥, 정말로 3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겠다는 말이오. 예, 약조드립니다. 그 대신 소금을 주십시오. 저는 그 소금으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선우는 생애 첫 소금 짐을 지게에 지고 발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게 위에 실린 것은 소금이었지만 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식구들의 생계와 아내의 믿음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고개를 넘고 진흙탕 비탈을 건너며 마을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소금. 그거야 당신 말고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소. 처음 보는 장사꾼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선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장에 나왔던 상인이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날마다 와서 인사하는데 말 한마디 고분고분하고 소금질도 깨끗하구먼. 다음 장날엔 내 당신 소금으로 받아보리다. 그렇게 첫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를 찾는 이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믿음이 장사를 키운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변함없이 소금짐을 지고 마을을 돌았고 염전 주인들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3년의 약속 기한이 다 되자 염전 주인들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박서방. 이제 그 30냥을 찾아가시게.
약조한 기한은 다 되었소이다. 그러자 선우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오래전에 제 손을 떠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 약조드렸으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염전 주인들은 그의 신의에 감탄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장수를 어디서 또 만나겠는가? 이런 사람이라면 짐을 두세 배는 더 맡겨도 되겠네? 그날 이후 선우는 동생과 함께 더 많은 소금을 받아 장사를 넓혀 나갔고 형제의 성실함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선우는 모은 돈으로 말 한匹를 장만했습니다. 튼튼하지는 않았지만 짐을 싣기엔 넉넉해 보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말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더니 얼마 안 되어 마당 구석에서 튼실한 수망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어미와는 달리 망아지는 사지를 쭉 뻗은 것이 참으로 준수하여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녀석은 보통 말이 아니구먼. 말 중에서도 귀한 준마야. 박서방, 자네 복도 많지. 그 무렵 고을의 무관인 이선달이 그 말을 보고는 욕심을 내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네, 논 세마지기를 줄 터이니 저 말과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선우가 고개를 젓자 옆에 있던 아내 지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노는 저희에게 과분합니다. 대신 저기 언덕 너머 쓸모없는 묵정밭을 보았습니다. 그 밭이라면 좋겠습니다. 그 쓸모없는 돌밭을 원하다니. 욕심도 없구먼. 좋소. 그리 합시다. 그렇게 말 한 필과 바꾼 땅 풀만 무성하던 그 언덕 위 밭자락은 사실 지혜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던 명당자리였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말을 믿고 그곳에 기둥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새 집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새 초가집이 완성되던 날, 온 가족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형제가 소금 장사로 모은 돈은 어느덧 1000냥을 훌쩍 넘겼고 지혜는 남편에게 이제 장사를 접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장에 다녀온 선우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무얼 보셨나요, 서방님? 한중인이 집을 팔고 싶다더군. 읍성 아래 바람이 좋은 골짜기에 있는 집이라는데 햇볕도 잘 들고 옆으로 시냇물도 흘러 괜찮아 보였어. 아내는 곧장 그동안 모은 돈 자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 집을 사세요. 그곳은 복이 깃들 자리입니다. 새로 장만한 골짜기 집으로 이사한 후 박선우의 집안은 나날이 평안하였고 그의 성실함과 아내의 지혜로움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또는 박선우를 불러 마을의 풍속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선우는 처음엔 사양했으나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일에 능한 분이지요. 당신을 본 이들은 이미 그 성품에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또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선우는 사또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큰 재주는 없사오나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이라면 성심을 다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박선우는 마을의 원로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꾀죄죄한 차림의 한나그네가 박선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어 기력이 쇠한 상태였지요. 지혜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했고 선우는 그가 갈 곳 없는 선비임을 알고는 며칠간 머물게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소문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사또는 그 선비의 인품과 학식에 감탄하여 그에게 관아의 서리직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벼슬길에서 쫓겨나 고향도 잃은 한 사대부가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우 부부는 그를 극진히 대접했고 며칠 뒤 그는 떠나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다시 일어서거든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이 댁은 단지 양지바른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덕이 깃든 집이란 걸 알게 되었소. 그 이듬해 봄,
조정에 큰 변화가 생겨 새로운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좌의정이 임명되었는데 바로 박선우의 집에 머물렀던 그 사대부였습니다. 그는 관직에 복고하자마자 사람을 보내 박선우를 중원군의 현감으로 천거했습니다. 내가 현감이라니? 나는 과거에 나가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청탁한 일도 없는데 어찌 이런 일...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길일은 나그네에게 베푼 작은 온정이 이리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때 동량으로 연명하던 몰락 양반의 아들은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 성실한 소금 장수가 되었고 마침내 백성을 다스리는 현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안동 땅에서 멀지 않은 은하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언덕배기 비탈진 자리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지요. 그곳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박진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혼기가 꽉 찼음에도 장가들지 못한 30살의 맏아들 박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벼슬길에 대한 꿈을 접은 박진사는 세상을 떠돌다 이곳 은하골에 정착했지만 손에 쥔 것이라곤 낡은 족보와 양반이라는 허울뿐이었습니다. 맏아들 선우는 퀭한 눈과 야윈 뺨을 가졌지만 달아빠진 도포 자락 아래로 꼿꼿한 자세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동생과 함께 동량을 다니며 겨우 식구들의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날 얻어온 한 줌의 쌀과 보릿가루로 어머니가 멀건죽을 쓰면 온 식구가 말없이 둘러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 가족의 쓸쓸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 선우가 마루 끝에 앉아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고단한 기척을 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부엌일을 돌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무력한 제가 장가도 못 갔으니 앞으로 이 집안을 어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안 사람을 들여야겠습니다. 방 안에서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체념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혼사가 내게도 태산 같은 걱정이다마. 이 집 꼴을 보거라. 어느 집안에서 이런 곳으로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느냐. 양반 채통이 무너진 지 오래건만 마땅한 인연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로구나. 그러자 선우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랫마을 최영감댁에 홍기가 찬 규수가 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의 사대분이 상민인이 가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렇게 손만 벌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가장 낡은 도포를 주워 입고는 곧장 아랫마을로 향했습니다. 최 영감은 평민으로 논 서너마지기를 겨우 부쳐 먹고 사는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선우가 초가 삼간의 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소리에 최 영감이 마당으로 나오자 선우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인은 윗마을 박진사 댁의 장남, 박선우라 하옵니다. 가세는 기울었으나 양반의 자손입니다. 따님이 혼인할 나이라 들었는데 혹 저에게 그 귀한 인연을 허락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가진 것은 없으나 성심을 다해 귀히 모시겠습니다. 최 영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박도령.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우리 집에서 그 댁으로 딸을 시집 보내면 굶어 죽을 것이 뻔하지 않소. 이건 당치도 않은 소리여. 바로 그때 부엌에서 쌀을 일던 최 영감의 딸 지혜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옥처럼 흰 피부에 맑고 총명한 눈매를 가졌고 그 눈빛에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굳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그리 언성을 높이시나 했더니 박도령께서 청혼하러 오셨군요. 저는 그 혼사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 영감은 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난봉꾼보다야 글 아는 양반 자손이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굶고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제 복이라 생각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최 영감은 잠시 말이 없다가 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원한다면야. 내 더는 고집 부릴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하여 선우는 지혜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마침내 이 인연이 쓰러져 가던 박씨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혼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편에 양가 식구와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멀건 미음과 소박한 나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지혜는 시집 온 첫날부터 곧장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대신하여 애써 오셨으니 이제부터는 며느리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엌일은 모두 제게 맡겨주십시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아버지 박진사도 물끄러미 지혜로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텐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의 따뜻한 밥냄새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병든 분 없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하소서. 며칠 뒤 남편 선우가 마루에서 거적을 펴고 무기력하게 누워있자 지혜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어른들을 편히 모시고자 장가를 들었는데 서방님께서 동량만 다녀와서는 어찌 살림이 피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라곤 그뿐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소. 농사일도 나무하는 일도 서투니 동량이 그나마 내게 익숙한 일이요. 지혜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은 곳에서 정성스럽게 짠 곱고 얇은 무명 2피를 꺼내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무명은 그녀가 시집 오기 전 밤마다 등불 아래에서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짜낸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가난한 살림을 일으킬 유일한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파십시오. 한 필에 20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0냥으로는 쌀을 사고 남은 돈은 다시 제게 가져다 주세요. 그것으로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선우는 아내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말없이 무명을 싸들고 읍내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엔 주눅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하던 선우의 무명을 한 상인이 펼쳐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야, 이건 비단보다도 짜임이 곱구먼. 네 집 규수가 이리도 솜씨가 좋은가? 어디서 이런 귀한 걸 구했소? 제 아내가 직접 짠 것입니다. 무명은 생각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렸고 집으로 돌아오는 선우의 두 손에는 쌀자루 하나와 30냥이 묶인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의 초가집에서는 오랜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지어졌고 온 식구는 말없이 밥 한 숟갈씩을 뜨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레이션, 이 집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기필코 모두가 웃으며 살게 하리라. 며칠 뒤 아내는 항아리 속에 깊숙이 감춰두었던 엽전 30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이 돈을 가지고 염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30냥을 맡기고 3년 동안 소금을 받아다 팔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원금은 찾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리하시면 염전 주인들이 기꺼이 소금을 내어줄 것입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 2필로 쌀과 돈을 만들어낸 아내였습니다. 비록 소금 장수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그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선우는 아내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염전 주인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뭐라?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여? 우리는 아무에게나 소금을 내어주지 않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앞에 놓인 30냥을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30냥. 정말로 3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겠다는 말이요. 예, 약조드립니다. 그 대신 소금을 주십시오. 저는 그 소금으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선우는 생애